고요. 저는 이렇게 아침 식사를 시켰습니다. 있어 보이죠? 네, 독고투셀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살타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오늘 드디어 비가 옵니다. 비가 한 달 만에 비가 오는데 지금 놀라고 있어요. 여기가 사막 같은 곳이고 그리고 해발 1300m다 보니까 비가 자주 안 오는데 또 여기서 한 4, 500km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가 안 오는 곳, 1년 강수량이 0.05mm인가 엄청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카라든가 이런 고대의 그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문화재들이 쭉 남아 있는데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숨쉬기도 너무 좋고 가끔씩 이렇게 비가 와주면 좋은데 너무 가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빨 같은 거 금방 말라버리고 곰팡이라든가 뭐 습기 이런 게 없으니까 살기 굉장히 쾌적한 건 좋은데 약간 캘리포니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비가 가끔씩 와줘야지 그 꽃나무들도 살고 나무도 살고 사람도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 제 차도 주차장에 있는 차도 지금 깔끔하게 세차가 자동 세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40분 동안 그 촬영을 카페에서 했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이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녹화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힘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일날에는 촬영 못하고 다음날 제가 지금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금투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국내 주식 안 한 지가 벌써 2017년부터 안 했으니까 8년 동안 미국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만 했었거든요. 근데 뭐 금투세에 대해서 자세히도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시면 여기는 미국 채널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다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근데 조금 알아보고 보니까 저도 약간 그것도 구명권이 있었었고 많은 개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을 이렇게 상대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 금투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따끔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 유튜버가 금투세 때문에 요즘 피가 끓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웃었는데 세금을 좀 안 내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 세금을 자꾸 내다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내게 되거든요. 근데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이 내야 되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피가 끓을 수도 있죠. 피 같은 돈이 나가니까 5월달마다 저도 양도세를 낸 지가 벌써 이제 8년째인데 피가 처음에는 끓었죠. 이제 그 피 같은 돈이 나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5월에는 늘 내는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내고 막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냥 자동으로 내요. 그냥 시원하게 내고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약간 구독자들 듣기 좋은 이야기이긴 하죠. 일단 나는 당신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구독자들 늘리고 그러긴 좋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제 채널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사탕 발림 같은 얘기 안 하고 제 주관대로 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2022년도에 그 계좌 인증했잖아요. 그때 42% 폭락장에서 42% 수익을 냈는데 올해도 이제 작년 여름까지 갖고 있던 주식들 정리하면서 이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미국 주식이었기 때문에 다 세금을 냈습니다. 깔끔하게. 저는 이제 제 지인 세무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다 어레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수익이 조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방세 내라고 또 고지서가 이메일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냈고 저는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 어떠한 그런 보호라든가 국내 인프라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나도 향유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라든가 그 이후에 뭐 그 지원금 같은 거 나오잖아요. 20만 원, 25만 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해외에 있다는 이유, 해외 장기 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작년에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셨을 텐데 적어도 저처럼 현금을 1년 동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세금이라는 거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국장에서 세금을 안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특혜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들 모든 분야에서 수익이라는 게 생기고 소득이라는 게 생기면 다 과세하는데 국장 사는 사람들만 특혜를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재정 적자가 60조
나왔었고 그게 이제 건국 이래 최대 저거더라고요. 국가 재정 손실이더라고요. 적자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30조 정도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재정을 막 펑펑펑펑 지금 정권이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야. 해외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 재정이 지금 빵꾸가 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 정부들 교부금 주잖아요. 교부금들이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뭐 디폴트가 나는 그런 지방 자치단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빚이 이제 눈덩어리처럼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뭐 기름 나와가지고 세금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큰 게 들어오는 나라도 아니고 결국엔 또 세금을 이렇게 걷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엄청나게 커진 그런 정부를 우리 후손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처럼 이제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포퓰리즘을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전형적인 우파 교육을 받은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을 이제 좌파로 이렇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못 사는 나라들이 자기들 그 돈을 더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약간 후진적이고 계몽이 안 된 그런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포퓰리즘 아닐까요? 그리고 그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포퓰리즘. 더 나아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 감세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주식 차익에 대한 과세를 안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과세를 해요. 과세 안 한 나라가 홍콩,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고 뭐 면세 혜택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유치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뭐 기본적인 그런 그 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영세한 국가들, 거기 아니면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OECD 선진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과세를 합니다. 주식 차익에 대해서. 여기 아르헨티나도 주식 차익에 대해서 과세해요. 당연히 과세합니다. 여러분들이 포퓰리즘의 국가라고 하는 이 아르헨티나도 주식 차익에 대한 소득은 과세를 합니다. 거액자 상가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뭐 이전에 뭐 민주당 정권 때든 뭐 지금의 국힘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든 말든 그 주식시장에서의 차익에 대한 과세 그 요건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20억 이상 과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었는데 그게 점점점 줄어가지고 10억, 5억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액 자산가분들은 아마 그게 본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걸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게 웬 갑작스러운 하늘의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5천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한 과세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에 처음에 부과를 하고 개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반발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그걸 몰랐는데 국내 주식 안 하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더 뭐랄까 이게 기사화가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에 볼 때는 정치권이 약간 이 정책에 대해서 과세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푸시하기 전에 국민 공감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약간 급작스럽다거나 아니면 계몽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요구를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정책을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노련함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약간 기회주의적인 게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너무 무모하게 약간 밀어붙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단계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약간 좀 장기적인 플랜을 둬서 그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그 허들을 조금 3억, 2억, 1억 이렇게 좀 낮춰가면서 이렇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팍 허들을 낮춰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스피 코스닥에 물려 있어요. 국장에 대부분 물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400인가 300 갔던 게 이제 고점인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2,600, 뭐 2,500, 뭐 7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800%가 빠진 800포인트가 빠진 거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데, 지수가 그 정도면 종목은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은 주로 화랑일 때 계좌가 많이 터지고 또 그럴 때 돈들이 많이 뭉칫돈이 들어오거든요. 경험상 봤을 때 객장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고 번호표라는 거를 뽑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국장이 확 올라갈 때 그때 많이들 이제 주식을 많이 사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마이너스 상태거나 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거나 아니면 손절 한번 크게 하시고
주식을 샀는데 조금 올라온 상태거나 뭐 이런 상태일 것 같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막 상처 입은 새가슴인데 여기다가 또 뭐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겠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국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지저분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KLX 같은데 한국 거래소 지나가다 보면은 제 직장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늘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라젠이 뭐니 상펜이 뭐 살려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악덕 뭐 기업주를 뭐 처벌해라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사기 기업이고 뭐 여의도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유튜버들도 뭐 얘기 많았었고 또 신라젠 뭐그 경영진들이 엄청난 그 뭐야 소득을 갖고 왔잖아. 50억, 100억씩 막 갖고 왔잖아. 이사진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거 엄청나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데 채웠는데 그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거를 알고도 묵인하고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무시하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시장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수익은 나오고 상패가 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에서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알기 우습게 본다는 얘기 뭐 많이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건들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그렇고 뭐 이번에 또 뭐지 뭐 고려아연인가 뭔가 뭐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국장 저는 일부러 안 보는데 하루에 저도 쓸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국장까지 신경 써야 될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대주주들이 문제가 많다. 또 두산중공업 뭐 이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대주주 배불리기다 막 이런 얘기를 헤드라인까지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국장은 진짜 너무 대주주들이 그 개인 소액주주들을 알기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내 돈을 박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 베이스야. 제조업 베이스인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중국한테 다 따먹힐 것 같다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2014, 15, 16년도, 17년도, 18년도 중국을 계속 가면서 한 1년에 2번씩 갔던 것 같아요. 가면서 쭉 여러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츠, 바이두 뭐 이런 BYD, DJI 이런 본사까지 쭉 다니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갔었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으로서 비즈니스 트립으로도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 같은 데도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중국이 되게 빨리 올라오는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현금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었고 뭐 무인 편의점, 무인 자전거 이런 것들은 이미 일반화돼서 너무 넘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상태였고 그때 이미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IT 인프라로는 더 앞질렀던 것 같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저도 처음에 드론을 2013년도에 샀는데 그때 첫 드론도 중국산이었는데 지금도 드론은 쭉 중국산만 쓰고 있어요. 10년 넘게. 이유는 가장 가격도 괜찮고 물론 비싸긴 하지만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서병수 애널리스트가 뭐 그분 이제 파이어 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직장인은 아닌 분인데 이분이 이제 3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은퇴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귀감이 되고 부럽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이렇게 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대한 스터디를 더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제 파고드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 시장 자동차 시장이 자율주행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헤드라인에 나왔는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제가 하고 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애플하고 테슬라 같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거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퇴출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밀려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긴 하잖아요. 지금 그 테슬라랑 애플을 중국 시장에 놔둔 이유는 왜 놔두냐면 아직까지 보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방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싶으면은 발로 차버리고 도태시키고 퇴출시키는 게 그게 이제 공산당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그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는데 이 두 기업도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만 해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너는 친중이다, 뭐 좌파다, 뭐 리짜오밍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진짜 중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중국 지금 몰려오는데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미 뭐 중국 시장에서 독일 차들 퇴출되는 거 보면은 한국 차야 뭐 미리 옛날부터 퇴출됐긴 했었지만 폰도 마찬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점유율이 테무랑 그 알리 점유율이 30%예요. 그리고
그 쿠팡이 47%거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확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긴 하지만 그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이 돼요. 물론 한 달 정도 걸리긴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다른 뭐 여기 포스코 직원들이 한 3,400명 되는데 직원한테 알려주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리가 여기 된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난민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배송이 2주에서 한 달 반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배송이 된다는 걸 보고 다들 대박이라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도 주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 달 뒤에 2달 뒤에 어디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슈아에 있을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있을지 상파울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그 주문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건강이 악화가 되면은 또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주문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알리 같은 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12월 달에 오신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좀 갖고 싶은 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갖다 주세요. 아무튼 간에 그 서병수 애널리스트 영상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중국이 자율주행을 얼마나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어 순위, 바이두 검색어 순위에 1위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대요. 택시 운전사들이 일자리 잃는 그런 문제 같은 거. 왜냐면 자율주행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산당이 지금 실업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데 자율주행 택시 운전사가 제가 볼 때는 야 인구 15억 중에 택시 운전사가 1,000만 명은 넘을 텐데 이 사람들 직업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첨단 산업의 진심인 것 같아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실업률은 실업률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IT를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더 밀어붙여야 된다. 그 마인드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뭐 레벨 5까지 되게 되면은 이걸 수출해가지고 무한정 이제 전기차를 이제 수출하겠죠. 지금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캐파가 자기 본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의 2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값싼 레벨 5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비효율적이고 비싸고 디자인도 구리고 여러 단점들이 많은 차들을 그러니까 애국 소비를 미국 사람들도 애국 소비를 해요. 뭐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차들을 산단 말이에요. 중국만 애국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2년 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지난 그 봄쯤에 그 일론 머스크가 진짜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옐런도 왔다 갔다 좀 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 국채 팔지 말라 이런 얘기 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허가 좀 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뭐 딜 쳤겠죠.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을 중국산을 뭐 90% 쓰겠다 80%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든 중국 공산당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허락을 해준 거죠. 사실 지금 여행 유튜버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조회수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 나와바리였는데 중국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일본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중국 간 게 2005년도였거든요. 1년 일정으로 중국에 어학연수 갔었는데 제가 처음 중국을 갔던 게 2004년도에 그 북경에 있는 중국 학생들하고 교류를 위해서 갔던 게 있었고, 그 1년 뒤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갔었어요. 1년 일정으로 갔었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6, 70년대 한국의 공항,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시내로 들어갈 때는 당나귀, 마차, 그리고 오래된 벤츠,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돼서 뒤엉켜 있는 그런 흙길 같은 데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귀국할 때는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쫙 있었고 그리고 인천공항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깨끗한 신공항이 딱 생겨 있더라고 2006년도에. 그래서 1년 사이에 중국이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몸소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 경제 GDP의 성장을 거의 견인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태였고 전 세계 크레인의 70%가 중국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설 부문이 크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2017년도에 저는 국장을 떠나서 미국과 중국과 홍콩, 일본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점점 복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금투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을 이제 좀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 많은 지난 세월 동안 국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봤습니까? 아무리 애정 공세를 하고 돈을 때려 받고 애정 공세를 해도 아웃풋이 없잖아요. 완전 짝사랑 중에 짝사랑이고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국장에다가 돈을 꼬라박지 마시고 다른 남자 만나세요. 재력 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집안 좋고 법도 잘 지키고 주주환원의 우선인 그런 남자를 만나세요. 그게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뭐 제가 1년 동안 이 현금 들고 있으면서 손 빤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저는 꿀을 빨았어요. 왜냐면 그 미국 시장은 2017년도에도 돈 복사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자고 나면 올라와 있어요. 잔고가. 그 당시에 엔비디아가 10불도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120불 정도 하잖아요. 그때도 버블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저는 완전히 강력한 시장 상승론자였었고 그래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와, 내 1년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2년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17년 이후로도 국장이 오르긴 올랐어요. 물론 고점 찍고 내려오긴 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 올라간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치고 있고 국장은 고점 대비 20, 30% 빠져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이 국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계속 언더퍼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2022년도에 그 독거 투자지를 처음 개설을 했을 때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애플 사라 그리고 달러를 사서 모아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중국 주식 사지 마라 ELS 같은 거 하지 마라 펀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만 지켜왔어도 지금 꽤 많은 자산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작년부터 드렸는데 그게 지금 주가만 보셔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체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고 회복까지는 굉장히 더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금투세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럴 거면 그냥 국내 주식 하지 말고 미국 주식 하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그 결론이고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또 한 구독자가 한 50분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뭐 구독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거고요. 또 뭐 그런 거 원하시면 공영방송을 가시거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약간 사탕 발림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채널 가셔서 그거 보시면 되고 제 채널은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그런 채널이 될 겁니다. 악플을 다시면 저는 악플로 똑같이 달고 또 선플 다시면 저도 한없이 선플을 다는 그런 채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는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 베이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고 그런 걸 보여주니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너무 단편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 너무 자주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더라도 중심을 좀 두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살면서 편향이라는 게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날린 거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진짜 땀이 납니다. 땀이. 감사합니다.